스치는 매서운 바람은 벌써 한겨울인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엔 봄바람을 닮은 훈풍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본다면 일단 미국 정부의 셧다운,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기관과 서비스의 정지 사태를 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의 종료 타협안을 수용할 것으로 밝히면서 이러한 사태 마무리에 접어들었고요. 우리 국내를 본다면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기대감을 잘 안고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죠. 자, 악재보다는 여전히 호재가 많은 우리 시장입니다. 이상원 가이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도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좀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다가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불어닥쳤던 태풍이 이번 주에 또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호재성 이슈들과 그 태풍들을 어떻게 피해가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정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오늘과 같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 시황 얘기인데요. 일단 앞서서 최인정 캐스터와 이화영 MC가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해줬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에 대한 셧다운이 해제될 기대감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이번 미국 정부에서 진행한 셧다운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가장 긴 기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가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셧다운은 사실상 그동안 나와야 되는 매크로적인 지표들이나 혹은 정부 차원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아예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시 자체에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최장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을 수가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셧다운 기간 동안은 매크로적인 부분들의 발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 정부가 문을 닫음으로써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오히려 금리 인하로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문을 닫았었지만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문을 닫은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시에는 불안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배당소득에 대한 얘기인데요. 배당소득, 주식과는 조금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도 이 배당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배당, 사실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보려면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만 챙겨볼 수 있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수익을 보면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배당소득에 대한 정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로 인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배당금을 세금으로 많이 내면 또 서운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까지의 상승도 우리가 호재성 이슈로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큰 대표적인 상승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이제 AI에 대한 버블 우려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AI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미 인프라적인 투자나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고 기대감으로 작용이 돼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이상에 대한 호재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슈들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자 어떻게 됐어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증시를 전반적으로 아래로 향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주말간 젠슨항이나 이 여러 국가들의 정책, 그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AI에 대한 버블이 다소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죠. 자, 그러다가 금요일부터 그 매도세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오늘까지 매도세가 계속 줄어들고 일부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매수를 전환해주는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시에 대한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호재성 이슈들만 좀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증시도 사실 호재성 이슈들이 가득했었지만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태풍은 우리가 피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올라간다고 해서 포트에 올라가는 종목들만 담을 것이 아니라 태풍을 피할 수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고 담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들께 오늘 AI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과 그리고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키워드로 가져왔으니까 두 개 다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달러당 원화 가격이 1,466원까지 돌파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요.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급적인 부담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저희가 옆에서 든든하게 함께 할게요. 자, 저희 보물섬 키워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관련주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난 8일 대만 TSMC에서요. 체육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젠순왕 CEO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기자들을 인터뷰 안에서 웨이퍼를 추가적으로 TSMC에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러한 이슈가 지금 AI 시대가 이어지고 있고 이건 거품이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됐고요. 우리 반도체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나란히 지수를 회복하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비중을 늘리고 있는 쪽인 만큼 자세한 이야기가 또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하영 씨에게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네. 반도체 좋죠? 네.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죠. 네. 혹시 투자를 직접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번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 만약에 이화영 씨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지금 막 누가 봐도 좋다 하는 기업들의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태풍이 몰아닥치면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자, 그럼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왜 무서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좀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불안한 것은 사실 내가 단순하게 기업적인 측면과 내가 담아놓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섹터, 거기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작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불안한 거거든요. 자, 특히나 요즘의 시장에서 제일 핫한 종목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내가 굳건하게 믿고 버틸 수 있는 반도체와 HBM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반도체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끔 이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지금 이 모양, 수도꼭지 모양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어디선가 이 수도선을 따와가지고 물을 틀어야 돼요. 자, 그럼 물을 틀기 전에는 사실상 잠겨져 있다면 물이 나오지 않겠죠. 자, 근데 이 수도꼭지를 정확하게 수도선과 연결을 시켜주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게끔 수도꼭지를 오프시키고 온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반도체에 대한 흐르는 게 결국엔 물이 아니라 전기겠죠. 내가 필요한 만큼 전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이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반도체 누가 봐도 좋고 누가 봐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반도체가 결국에 뜨고 있는 이유는 AI 때문이잖아요. AI로부터 인해서 가장 크게 수혜받는 업종이라고 친다면 단연코 반도체가 될 거예요. 근데 반도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나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으니까 반도체는 알겠는데, 자, 그 앞에 있는 시스템과 메모리, 이걸 들어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어떤 일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조차도 아직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말 그대로 무언가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거나 처리를 하는 듯한 그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을 바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메모리, 이거 무슨 내용이죠? 기억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AI에 대해서 사용되는 반도체는 다 두 개 다 사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I에 대한 플랫폼, 즉 계산과 연산을 하는 종류에는요. CPU와 GPU가 주 역할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AI가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연산을 시키고 그리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양들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과 기억을 담당하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다. 그래서 아까 최은정 캐스터와 이하영 씨가 계속 이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요즘 들어선
D램을 넘어서 이 D램의 최종 진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엔 HBM이라는 기술력까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D램과 HBM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AI로부터 반도체가 이 붐이 일었다라고 여기까지 살펴볼 수도 있었고, 사실 반도체의 이 업황 자체도 지금 슈퍼사이클로 불릴 만큼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도 계속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D램과 HBM의 차이가 뭐며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D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D램은요, 말 그대로 하나의 반도체일 뿐입니다. 기업과 저장을 담당하는 이 반도체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근데 왼쪽에 보시면 이 D램을 겹겹이 쌓아놓은 건물이 빌딩이 하나가 있어요. D램을 적층형으로 계속 쌓아 올린 반도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HB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D램을 왜 계속 쌓아서 HBM처럼 거대한 빌딩을 만들까요? 말 그대로 D램은요, 단층이기 때문에 이 저장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얘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HBM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반도체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AI가 불붙인 HBM에 대한 수요를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HBM이 없으면 GPU, 아까 뭐라 그랬죠? 계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계산을 하는 것에 대한 제 성능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I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가 모두 함께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개발 순위가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GPU를 올려줄 수 있는 HBM에 대한 기술이 받쳐줘야 된다. 근데 HBM이 사실 엄청나게 높은 이 D램을 겹겹이 쌓아야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성능의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기술이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반도체 HBM을 만드는 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한 10개, 100개를 만들어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의 양은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겠죠. 하나를 만들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HBM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이 결국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5년도 3분기 기준의 실적으로 봤을 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회복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여기에 대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HBM이에요. SK 하이닉스가 만든 이 HBM에 대한 점유율을 좀 따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60%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최근 들어서 실적을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HBM에 대한 공급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 AI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D램에 대한 것보다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024년도 대비 2033년도 때까지 HBM에 대한 시장은요, 연평균 11.6%로 성장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AI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대감치에 따른 사실 여기에 대한 성장 전망은 여러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10% 이상에서의 성장을 현재 시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도체 기업 담아야 한다면 결국에는 어디를 담아야 한다고요? HBM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그 HBM의 칩을 만드는 기업에게 장비나 소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종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종목을 빼놓을 수 없어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차트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좀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실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에요? 이미 오르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의 시장을 보면 포모 현상이 굉장히 심화된 시장이기도 합니다. 막상 이 종목 계속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잡을까도 싶다가 막상 지난주 같은
하락장이 오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잡지 못하는, 사실상 가진 사람들만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직전에 자리를 만들어준 종목을 잡아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올라가기 직전에 신호를 주는 차트의 지표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차트 안에 있는 황금길, 황금선을 살펴볼 거고요. 자, 그 황금선을 올바르게 탑승을 했냐, 그 부분에 대한 지표를 알려주는 이 빨간 막대기, 이정표를 같이 볼 거예요. 자,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서 주가가 횡보를 해주는 구간이 있었다면, 자, 어느 순간 주가는 황금선 위에서 무사하게 안착을 해주고 그 황금선에 무사하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을 해주더라 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SK하이닉스도 주가가 횡보했던 시절에는 주가가 10만 원도 안 했습니다. 근데 10만 원에서부터 황금선에 무사하게 안착을 해준 이후부터 6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기간적인 측면이 1년, 2년 굉장히 장기적인 측면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수익률을 높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아래에서부터 관심을 가져둘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황금선과 이정표는요, 비단 SK하이닉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에도 마찬가지로 황금선과 이정표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마찬가지로 황금선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우하향을 했다면, 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을 해주는 구간, 이 구간 이후로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황금선에 무사하게 안착을 했다라는 징표, 결국에는 이 빨간 막대기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때는 이정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에서는 다시 한번 황금선이 올라오면서 이때 당시에 이정표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까지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줄 수가 있었다더라.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보물지도에 대한 종목도 마찬가지의 시점이었어요. 자, 이 종목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 9월 달에 여러분들과 처음 방송을 하면서 공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해주던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보물지도로서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자,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해주고 이정표가 나오니까 9만 원에서 16만 원 가까이 상승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겠지만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차트를 단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기업적인 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산업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 차트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제가 방송상에서 전부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계속 교육을 해드릴 수 있는 소통창구에 대한 방법도 꼭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로 만나보고 왔습니다.